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홍형철 변호사라고 하고요. 이제 연수원 44기고요. 한 재작년까지는 송무랑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송무는 안 하고 이제 강의를 좀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수업은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예요. 이제 예비 순환이라고 해서 순환에서는 이제 예비라는 표현을 붙이긴 하는데 예비라고 하니까 왠지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입문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아예 기본 강의라는 이름을 그래서 저는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사소송법 내용을 형사소송법을 기존에 한두 번 배우신 분들도 대상으로 들어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 듣는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그리고 이제 로스쿨 입학하시거나 이제 재학 중인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전부 다 배우는 기본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시간은 교재 진도는 안 나갑니다. 첫 시간에는 좀 오리엔테이션이나 이것저것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시간 한 두 번째 시간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요. 전체적인 개관이랑 공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교재 정리 어떻게 할 건까지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부터 교재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를 좀 펴두시고 일단 따라오시냐면 그 차례 딱 넘어가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형사 절차 개관도라고 있는 거 있죠. 이쪽 부분을 펴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도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일단 형사 절차 개관도를 펴두시고 첫 시간 하는 얘기는 그냥 쭉 한번 따라오면서 들어보세요. 전체적인 좀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 변호사 시험인 거죠. 자, 그 중에서도 형사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 시험 형사법이라고 했을 때, 자, 과목을 잡는 거예요. 형사법을 구성하는 과목이 어떤 게 있냐예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일단 실체법으로서 형법, 그리고 절차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과목을 잡을 때 과목을 2개로 잡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개로 잡으셔야 됩니다. 기록형까지 이제 시험 유형으로 따질 때는 출제 유형으로는 객관식인 선택형 그리고 주관식 시험으로 사례형 시험이 있고 기록형 시험이 있죠. 자, 시험 유형으로 따질 때도 선택형, 사례형, 세 번째 유형으로 기록형 시험이 붙는 거고요. 기록형이라는 건 이제 실무 기록을 실제로 읽어내고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제 서면 양식에 맞춰가지고 답안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기록형 시험이라는 세 번째 유형이 시험 유형으로 잡을 때도 잡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공부 계획을 세우고 수업을 듣고 교재 정리를 함에 있어서 기록형도 세 번째 과목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개념을 잡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형사법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과목이 2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럼 이제 형사기록을 아예 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기록에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실체법인 형법에서 배우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 배워요.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읽어내고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기록 시험을 봄에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에서 다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기록으로 활용하는 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답안을 쓰고. 그러니까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형법이랑 형사법 공부한 거 가지고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 기록 대비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랑 기록을 세 번째 과목으로 따로 잡고 세 번째 과목으로 따로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형사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3과목이고 세 번째 과목 역시 물론 완급 조정, 분량 조절을 하겠지만 세 번째 과목을 위해서도 강의를 따로 듣고 교재 정리를 따로 하고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형법과 형사소송법과 대등한 세 번째 과목으로서 별도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지금 입학하시거나 그러니까 지금 딱 현재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이죠.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실 분들은 당연히 기록도 세 번째 과목으로 잡아가지고 형법과 형사소송법과 대등하게 세 번째 과목으로서 공부하고 수업 듣고 교재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시험, 그 기존 시험의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초기 시험 있죠. 한 변호사 시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 2, 3회 때. 자, 그때 당시도 절대적 객관적으로 기록형 시험의 난이도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원래 별도로 공부를 해서 들어갈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그때 당시도. 근데 이제 상대평가에서 그때 시험 준비하시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기록형 공부를 아예 따로 안 하고 말 그대로 버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공부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객관식하고 사례형 준비한 거 가지고 대충 쓰고 나오겠다. 약간 이 정도만 접근해도 그때는 상대평가라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다 모두 다 공부를 안 하니까 기록 공부 따로 안 해도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기록형도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수험생들의 전체 레벨이 올라갔고요.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1, 2, 3회 때에 비해서 훨씬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들 고려하면 시험에 안전하고 무난하게 붙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록도 세 번째, 그러니까 실무 과목인 거죠. 기록형도 세 번째 유형으로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입학하시고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자, 실무 과목이 변호사 시험 기록형 시험 유형이 있는 거고요. 변호사 시험을 위한 기록 풀고 답안 작성하는 공부가 있는 거고 또 실무 과목으로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연수원 이제 과목명 기준으로 하면 자, 연수원에서 실제 수업하고 교재 정리되고 하는 과목 기준으로 하면 형사재판 실무, 법원이죠. 검찰 실무, 검찰이에요. 형사, 변호사 실무, 변호사입니다. 실무교육에서 실무 과목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실무 과목으로 잡히고 각각 과목별로 기록의 구성이 다르고요. 기록 읽는 방법과 메모법 같은 게 다 달라지고 글을 바탕으로 써야 되는 서면 양식 같은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각각 따로 잡아가지고 원래 실무 과목을 돌리죠. 자, 그러면 재학생분들, 특히 법원을 생각하시는 분들, 로컬럭 지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 실무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검찰 지원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찰 실무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공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형사 기록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법원은 재판 실무, 검찰은 검찰 실무입니다. 자, 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이 세 개의 실무 과목을 문제를 제대로 풀고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실질적인 내용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에서 배운 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다만 뭐요? 실무 과목이라는 특성, 기록을 분석하고 읽어낼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그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문제에서 요구되는 득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답안을 양식에 맞춰가지고 표현 하나까지 고쳐가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스킬은 실무 과목, 기록 과목 공부를 따로 하면서 따로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의 방향이 달라요. 수업을 듣고 교재 정리하는 건 똑같은데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내용 공부예요. 내용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겠다. 근데 이제 기본 주가 되는 건 형법, 형소법, 내용 공부하는 겁니다. 규정, 판례, 해석, 이런 쟁점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 실무 과목 공부는 뭐야? 문제풀이를 배우는 게 공부예요. 자, 기록형 같은 경우도 예비순환 진행을 합니다. 지금 강의 계획상으로 3월 초에 잡혀 있죠. 기록형 예비순환에서는 물론 실체법인 특별법을 좀 비중을 크게 둬가지고 한 3일 동안 배우긴 하지만 기본적인 기본 강의지만 강의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첫날부터 문제를 같이 봐요. 물론 정리된 정리 교재도 있습니다. 내용 정리 교재도 있지만 그 내용 정리 교재를 배우면서 아예 첫날부터 형법이랑 형소법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 강의 때 문제풀이 막 꼼꼼하게 안 하거든요. 내용 정리가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기록형 같은 경우는 예비순환 단계에서부터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갑니다. 왜? 기록에서 배운 것, 기록형을 위한 수업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문제풀이법 답안 작성법이야. 근데 그걸 따로 수업에서 기본 강의부터 문제풀이까지 따로 순환을 돌려가면서 배울 정도로 복잡한 내용들이 꽤 있고 그만큼 비중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공통적으로 활용돼요.
실제로 우리가 형사재판 실무나 검찰 실무, 예비순환 이렇게 순환 강의를 따로 안 돌리잖아요. 학원 커리큘럼 자체는 기본적으로 변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재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의 학교 커리큘럼이나 본인의 공부 계획에 맞춰가지고 발췌해서 필요한 거 위주로 뽑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록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변시 기록 강의가 메인으로 진행이 되고 재판 실무랑 검찰 실무 같은 경우는 따로 순환 강의가 진행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업로드되는 인강 같은 경우도 제가 찍어놓은 게 있긴 한데 그게 거의 지금 3, 4년 전 강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최신 강의가 저 말고 하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궁여지책으로 많이 듣긴 하시는데 뭐 들어도 되긴 해요. 그런 식으로 재판 실무나 검찰 실무는 따로 기본 강의 문제 풀어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대신에 그건 있어요. 기록 강의를 들으면 기본적인 내용 공유가 돼요. 기본적으로 기록을 푸는 기본 지식에 있어서는 세 과목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 재학생분들도 어차피 변시 대비는 하셔야 되니까 변시 기록 강의를 들으라고 해요. 물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허락이 되면 학교 수업에 일단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재학생분들이 입학하신 분들 학기 중에는 일단 학교에서 돌아가는 기록 같은 경우도 실무 과목들이 다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일단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집중을 하되 추가 이제 방학이나 아니면 이제 보습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듣고요. 기록형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시험의 양식은 변호사 시험에 집중돼서 맞춰져 있습니다. 대신에 재판 실무, 검찰 실무도 형사 기록 강의 드는 거 기본 베이스로 이제 학교에서 당연히 전공 실무 수업, 실무 교수님들 나와가지고 하는 수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추가 병행해가지고 조합해서 활용하면 충분히 이쪽 시험까지도 대비가 된다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기출문제 같은 거 좀 풀어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목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였죠. 과목을 3개로 잡으셔야 됩니다. 형사법이라고 하니까 그냥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지 하고, 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한 3년, 4년 계획을, 2, 3년, 2년 계획, 3년 계획을 연 단위로 세우셔야 되죠. 그 공부 방향에 대해서. 자, 그리고 수료 졸업하시고 아니면 기존에 변시를 한두 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1년 단위로 내 지금 1년 동사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목별로 형사법, 민사법, 공법이라고 하고 그 세부 과목별로 내가 내 공부 계획을 세우고 강의 듣는 수강 계획을 세우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형사법, 민사법, 공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도 3번째 과목으로 잡으시고 충분히 공부 계획에 할당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3번째 과목으로 안 잡고 그냥 이것만 2과목 해가지고 대충 이거 한 거 가지고 활용해서 풀자, 기출문제만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대비하시면 여러분들 기록이 평생 여러분들 그 시험범에 있어가지고 약간 구멍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불안 계속 하게 됩니다. 계속 기록이 여러분들 한쪽 구석에 짐이 돼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되니까. 이게 기본 강의 같은, 특히 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법 공부도 하셨죠? 기본 강의 같이 차근차근 전체 내용을 회차도 좀 그나마 넉넉하게 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기본 강의 한 번이 마지막이에요. 자,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형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형사기록이든 지금 우리가 형사법 기본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 내내죠. 뭐 아주 딱 물리적으로 한 달은 아니지만 거의 한 3주, 4주 정도 통으로 딱 잡아가지고 형사소송법을 이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막 예까지 들어가고 기본 개념 설명 친절히 해주고 관련 형법 내용이나 기록 내용까지 꼼꼼히 보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이번 기본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욕도 넘치고 그래도 좀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 강의 한번 쫙 듣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뭐 사례용으로 기록형으로 빨리 강의 한번 추가로 더 듣고 한 2-3개 더 들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볍게 듣고 객관식 공부나 좀 정리나 하고 마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막상 학교에 들어가고 다른 과목 1년 공부 계획을 굴려보면 더 이상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강의 격의 복잡하고 긴 강의를 들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물리적으로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쫙 듣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강의든 강의를 딱 처음 들을 때 내가 이 강의에서 뭘 얻고자 하는지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강의의 목표는 일단 기본 강의예요.
처음 형사소송법을 배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개념 설명부터 해가면서 꼼꼼하게 다루는 거긴 한데, 궁극적인 기본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딱 기본 강의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이 전체 대비가 다 돼야 돼요. 자,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고 처음 배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나는 처음 배우는 사람이니까 형소법 엄청 어렵거든요. 형법보다 형소법이 어렵습니다.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어떤 절차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페이지 분량을 다룬다고 했을 때 복잡함의 정도가 달라요. 형법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엄청 어렵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처음 공부할 때부터 딱 여러분들의 한계를 설정해가지고 그냥 이번 강의 듣는 건 형사소송법 객관식 정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강의의 목표는 뭐다? 어쨌든 기본 강의를 들은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 변호사 시험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법 내용을 기록형까지도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죠? 기록형은 기록형에 필요한 내용 공부는 기본적으로 형법, 형소에서 1차적으로 정리가 끝납니다. 기록 강의랑 공부는 그걸 활용하는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강의는 형법, 형소법을 배우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록형 실무 과목을 먼저 배우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소법 기본 강의를 할 때 뭐까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배운 거 가지고 내가 나중에 기록 공부할 때 써먹을 절차법 지식까지 같이 배우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강의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 필요한 형법, 형사소송법 기록, 이 과목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번 형소법 기본 강의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그리고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형사 기록에 필요한 형소법 기본 내용, 근데 기본 내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시험에서 중요한 중요 쟁점과 중요 판례, 기록에서 활용되는 증거법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실무 과목 내용까지 다뤄가지고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진행은 안 해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제 기록이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냥 간단히 한 줄 배우고 넘어가도 될 거를 이게 기록에는 이렇게 나온다,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추가 예시가 붙고. 그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뭐예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험 생활 자체가 물리적 시간이 넉넉해가지고 기본 강의 처음은 약간 객관식 위주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사례형 시험용으로 또 막 중요 쟁점을 따로 배우고, 사례 특강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록에 필요한 또 따로 해가지고 기록에 필요한 절차법 특강 또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막 따로 하고 뭐 하고 추가하는 식으로 계속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수험 기간이 10년이 걸려요. 여러분들은 10년까지는 오바고 한 3, 4년이 더 1년 동안 해야 될 거를 그런 식으로 늘려서 하면 3,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이 되게 힘든 시험인 게, 변호사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분량이 있죠. 그 분량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1년 안에 소화할 수 없는 분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형사법만 하더라도 이거의 시험 유형도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기록형도 세 번째 과목으로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거 본 거 가지고 퉁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형사법에서 요구하는 분량 자체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사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법도 해야 되고요, 민사법도 해야 되고, 분량 자체를 설정할 때 민사법은 형사법의 1.5배 가중을 둡니다. 물리적 분량이 절반이 더 많아요. 거기다가 공법은 또 1이니까. 그러면 3.5, 4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1년 동안. 그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시험에 붙을 수 있을 만큼 약간 타협을 해서 100%까지 못하더라도 모든 과목을 구멍 없이 80% 정도 맞춰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1년 과정 커리큘럼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양을 늘리겠다, 이거하고 추가로 더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타이트한 시험 준비일수록 1년 계획,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하루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를 상대적으로
붙을 수 있을 만큼의 안전한 수준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목표 도달을 위해서 계속 돌리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기본 강의 때 너무 쉽게 안 가르쳐요. 기본 강의를 가르치는 사람도 쉽게 하고 배우는 사람도 당장 쉽게 하려면 이쪽에 집중해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설명 이해하고 판례 설명할 것 같아도 한 판례 그냥 길게 시간만 잡아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막 언덕 그리고 사람 그리고 총 그리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 서로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편하자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소법 배운 거 지금 배운 걸 가지고 기본적인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 같은 때 막 너무 세부적인 막 이상한 예 같은 거 잘 안 들어요. 수업 시간에 잡담 같은 거, 사담 같은 거, 여담 같은 거 거의 안 합니다. 딱 수업에 정말 해야 될 것만 하거든요. 그래도 빡빡해요.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첫 시간에 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야.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좀 수업을 따라오시고 기본 강의라고 해가지고 너무 가벼운 생각 가지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자,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거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형소법이랑 기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기록 문제풀이를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 틀은 형소법에서 나옵니다. 이제 채워넣는 게 형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얘기를 하지만 변호사 시험 대비 강의에서는 기록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기록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본 일도 없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밀어두고 일단 들어두고 문제를 풀고 접하다 보면 이제 소화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형소법 얘기할 때 기록 얘기도 꽤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 행시 이런 것들을 형사소송법도 거기서 사례 시험을 보니까 기본 강의 같은 걸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같이 찍어가지고 법원 행시에다 올리고 변시에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를 그냥 변호사 시험용으로만 따로 찍을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 시험에서만 기록을 봐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대상 강의에서는 기록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하고 이게 강의 공유가 안 됩니다.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초반에 그거를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특히 민사에서도 민사소송법 이쪽에서 기록 얘기를 같이 배워야 되고 특히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요건사실론을 배우잖아요. 원래 사시용 민법, 사법시험 2차 사례 대비하는 민법에서는 요건사실론이란 개념 자체를 안 배워요. 그리고 나서 연수원 들어가가지고 별도 실무 과목으로 요건사실론을 추가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민법 수업 들을 때 요건사실이란 걸 아예 그냥 메인으로 배우잖아요. 민법 배우는 공부 방법이 달라졌어요. 변실 오면서.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민법 배운 거 가지고 민사 기록을 풀어내야 되니까 민법 실체법을 배울 때부터 아예 요건사실론을 포함시켜 그냥 같이 배워버리는 겁니다. 따로 배울 시간이 없으니까. 민사에서도 똑같이 돌아가고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과목 소개. 이게 과목 소개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절차 개관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만 더. 자, 전체적으로 교재 정리를 어떻게 하고 교재 정리를 하려면 그 교재 정리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추가로 설명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면 기본서가 몇 페이지예요? 지금 700페이지죠. 딱 700페이지 정도 되는 기본서인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교재가 두꺼운데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두꺼운 건 아닌 게 이게 지금 형사소송법 교수님들 기본서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수험 기본서 말고 우리가 교수님들이 출간하는 기본서 기준으로 하면 형법도 좀 많이 두껍지만 형사소송법도 기본적으로 1000페이지는 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형사소송법 기본서라고 하면 한 1000페이지에서 한 1200페이지, 두꺼우면 한 1500페이지까지 잡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업용으로 그런 두꺼운 한 1200페이지,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기본서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 정리집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한번 줄여놓은 게 700페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700페이지도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이제 교재 정리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할 거예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고시 공부할 때 교재 정리를 하는 방법을 딱 단어를 단권화 정리를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단권화 작업, 단권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기본서를 보시는 분들은 단권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든 과목 공통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 정리 단권화 작업의 목표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교재 정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막 밑줄 긋는 것까지 색깔 같은 거 좀 구별하고 다 눈에 구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교재 정리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참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교재 정리를 하는 목표가 뭐냐면 항상 뭐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뭘 내가 목적으로 하는지. 자, 교재 정리는 내가 수업을 듣고 교재 정리를 하고 그날 배운 걸 복습을 할 거잖아요. 그쵸? 하루에 수업이 한 서너 시간 돌아가면 오전에 뭐 그 수업을 내가 듣는다고 하면 요새 같으면 다 인강으로 듣죠. 인강으로 오전에 수업을 4개씩 들어요. 한 4시간을 들어요. 그리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죠. 그럼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날 배운 거 책 정리하고 복습하고 추가로 좀 공부하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교재 정리의 목적, 목표가 오늘 배운 걸 제대로 그날 복습을 제대로 하려고 교재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할 땐 굳이 교재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다 생각납니다. 그냥 하얀 책을 기본서를 보더라도 그날 오전에 바로 써두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기억이 살아있어요.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교재 정리를 하고 책 정리할 필요 없어요. 자, 교재 정리의 목표는 뭐예요? 자, 단권화 작업의 목표는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자, 변시를 기준으로 내가 1년 공부를 한다라고 딱 생각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시험날이 되잖아요. 자, 공법 시험 보고 그 전날 시험을 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완전 지쳐가지고 진이 빠지죠. 그러면 좀 뻗어 있다가 정신 차리고 저녁 먹고 그날 공부, 다음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아니면 아예 이제 시험 시작하는 날 전날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이제 변호사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내가 형사법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변호사 시험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럼 그 하루 전날이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자, 내일이 형사법 시험이라고 합시다. 이건 학교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졸업시험이요. 10월 모의고사예요. 아니면 내일이 형사소송법 마지막 전공 시험 보는 날이에요. 자, 시험 보는 날이 있으면 형사법이라고 합시다. 변호사 시험. 그럼 내가 그 전날 뭐 하셔야 돼요? 아까 과목 잡았죠? 그래서 과목 설명부터 한 거예요. 내가 형사법 시험을 제대로 완벽하게 붙어 나가고 발표 날 때까지 불안에 떨지 않고 형사법은 안전해 이렇게 무난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하고 기록도 준비된 게 있습니다. 자, 기록형하고 여태까지 내가 공부하고 정리했던 자료, 교재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과목별로 전부 다 보고 그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한 번씩 다 본다라는 게 A급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A급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A급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과 좀 덜 중요한 것과 좀 더 중요한 게 막 섞여가지고 나와요.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그러니까 전체 과목을 과목별로 한 번씩 다 본다라는 건 뭐냐면, 자, 교재가 내가 형소법을 본다고 하면 가장 기본 되는 게 일단 뭐겠어요? 내가 전날 봐야 될 게, 내가 메인 교재를 기본서로 잡았으면 기본서, 아니면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이나 암기장 같은 걸로 잡았으면 정리집이 있겠죠. 일단 내용이 써있는 메인 교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교재가 뭐가 있겠어요?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집이라고 하지만 내가 당장 봐야 되는 게 선택 사례 기록이니까 기출문제도 선택 사례, 물론 이제 기록 여기 중복돼서 들어가긴 하지만 기출문제집 3권이에요. 한 권이 아니에요. 보통 기출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식만 딱 쉽게 떠오르는데 항상 기출문제라고 하면 우리 변호사 시험은 선택 사례 기록 3권입니다. 심지어 두껍죠. 사례 기록도. 이제 시험이 올해까지 하면 10년이에요. 기출문제가 10개가 쌓여서. 변시 기출만. 모의고사 같은 거 포함시키지 말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한 기본서 정리집이 있어야 되고요. 문제 풀면서 해설 정리 같은 것도 좀 추가를 해놨겠죠?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이면 기본서에 빠져있는 최신 판례 같은 것도 추가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는 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가장 기본만 한다 그래도 형소법에서 지금 이 3가지는 무조건
전부 다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형법에도 똑같은 거 있습니다. 기록도 좀 분량은 덜하지만 중복되긴 하지만 여기 기출문제 아까 중복되긴 했지만 기출문제집하고 내용 정리된 정리 교재는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정리집 저 출간하는 거 있거든요. 기출문제집이 하나지 않습니다. 딱 이 두 가지 정도. 이제 분량 자체는 물리적으로 형법 형소보다는 작아요. 한 절반 정도 돼요. 절반 이하예요. 자, 어쨌든 내가 내일이 당장 시험이면 과목별로 이 3개씩이에요. 말은 3개지만 하나, 2개, 3개, 4개, 5개가 되는 거죠. 책으로만 따져도 한 5권 정도 되는 책을 다 보고 한 번씩은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체크해놨던 걸 리마인드 하면서 다 보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자, 기본서요. 내가 기본서를 정리해서 들어가요. 기본서 정리 시험장 들어갑니다. 기본서 한 번 보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책이라는 건 한 번 보고 버리려고 보는 책은 없어요. 웬만하면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정말 안 되면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기본서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기본서를 한 번 보고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1페이지부터 700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적으로 찍은 것들 있죠. 이거는 최소한 이런 것들. 그런 A급만 발췌해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1페이지부터 한 페이지 한 장 한 장씩 다 넘겨가면서 이거였지 다 내용을 눈으로 쭉 훑어보면서 700페이지를 전부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 보신 경험들이 좀 있으니까 수능이라도 들어가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이날 보고 더 이상 책을 볼 기회가 없는 게 아니죠.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시험장 날 아침에도 한 2시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는 없죠. 그냥 시간만 있어요. 막 이제 긴장돼가지고 눈에 책도 잘 안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장에 아침에 빨리 가서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책 볼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보고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다가 이거는 내일 아침에 봐야지 하고 미루고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2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서라는 건 뭐예요? 시험에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예요. 그래서 두꺼운 거고 발췌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시험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기본서를 한 번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한 번 봤어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내가 본 거 중에 있어요. 정말 막 브리타가 아닌 이상 정말 브리타는 못 써도 시험 붙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남들 모르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은 시험에 나와서 못 쓰더라도 내가 붙고 떨어지면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다. 브리타는 그래서 브리타인 거예요. 전부 내용을 한 번 다 봤고 아침에 또 보고 2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본 게 나옵니다. 전날 아침에 본 게 시험장에 나오면 맞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본이야.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흥분을 하고 말고 긴장을 하고 말고 다 떠나가지고 전날 본 거 아침에 본 거 시험장에 나오면 씁니다. 그럼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뭐예요? 자, 그럼 뭐겠어요? 700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정독하고 있으면 기본서 한 번 보는데 2-3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보는 겁니다. 그래 막 발췌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로 와요. 이 얘기가 나왔죠? 교재 정리 단권화를 한다는 거의 목표는 뭐다? 시험 전날 교재, 시험날 아침에 교재, 이 기본서 두꺼운 걸 한 장씩 넘겨가면서 쫙쫙쫙쫙 보고 키워드만 탁탁탁탁 눈에 바르고 나머지 내용은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재 700페이지짜리를 한 30분, 1시간 만에 한 장씩 넘겨가면서 빨리 내용 파악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중요도 체크를 하고요. 봐야 될 내용을 이건 판례 내용이고 규정 내용이고 쟁점 내용이고 그리고 봐야 될 내용들도 키워드 위주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단권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교재 정리 목표가 됩니다. 전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자, 1년 딱 가정을 했을 때 1년 있다가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이제 1년 남은 거죠. 이제 졸업하시고 수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내년에 딱 1년 동안 내가 이 하얗던 책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판에 내가 빨리 이 책을 제대로 보려고 교재 정리를 하는 거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교재를 어떻게 보게 돼요? 깨끗하게 보게 돼요. 쓸데없는 거 밑줄 긋고 막 체크하고 덧대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기본 강의부터 교재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한번 듣고 그 정리해놔 했던 거에다가 다음 회차 순환 때는 약간
덧대는 식으로 교재정리를 하면서 교재 그 교재를 한번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교재를 한 두세 바퀴 정리하고 덧대는 식으로 한 다음에 막판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교재를 너무 막 지저분하게 보고 밑줄도 막 연필로 이렇게 막 그어가면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밑줄 긋는 것도 좀 필요한 것만 긋는 게 아니라 막 여기 긋다 저기 긋다 막 통일성도 없고 막 여백에다가 막 판서 같은 거 다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봐버리면 막판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지저분한 게 두세 번 쌓여버리면 막판에 교재가 눈에 안 들어와요. 본인이 정리하고 본 교재인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저 이거 못 보겠어요. 막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 바꾸면 안 되냐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최대한 깔끔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교재에 추가하라는 것만 추가합니다. 제가 가필해더라 이런 거는 좀 적어둬라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최대한 책에다가 뭔가 추가하지 않겠다고 하셔야 돼요. 왜? 책에 있는 걸 쳐내는 작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덧대는 게 아니에요.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교재 정리를 이런 식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단권화 작업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건 모든 과목 공통입니다. 형사 한정하는 게 아니라 민사 공법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교재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이제 봅시다. 자, 지금 설명하는 건 이제 추천이에요. 뭐 색깔을 어떻게 써라 이런 것들은 유치하잖아요.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있고 뭐 선호하는 색깔이 있고 하면 얼마든지 응용해서 바꾸셔도 되되 기본적인 틀은 웬만하면 따라가시고요. 내가 특별히 선호한 게 없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런 건 다른 과목 교재 같은 데도 얼마든지 활용이 되는 거고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교재 방법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약간 선배들이 족보처럼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도 해주고 선생님들이. 자, 교재 정리 방법을 가려면 필연적으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건지도 가셔야 돼요. 결국 교재 정리라는 건 내가 답안에 쓸 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 풀어가지고 답안에 쓸 말을 교재에 정리해서 외운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답안에 현출하려고 교재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재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당연히 답안에 쓸 말이 뭔지 답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제로 깔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례형 답안을 위주로 전제로 깔고 설명을 해요. 왜냐면 사례에 쓸 말이 제일 많거든요. 객관식은 말 그대로 OX 때려 맞추면 되는 거고 실제로 기록은 내가 정리해서 외워 쓰는 말 분량만 보면 사례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원래 기록 답안이 똑같은 쟁점이 나왔을 때 사례보다 기록 답안이 쓰기 쉬워요. 그래서 쓸 말이 제일 많은 게 사례 답안이기 때문에 사례형 답안으로 기본 구성을 잡습니다. 자, 그럼 사례 답안 작성의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변시는 좀 이 설명이 복잡하게 들어가요. 변호사 시험 한정에서. 자, 법학 케이스에서 기본적인 쟁점 구성이에요. 판단의 방법 순서입니다. 법학에서는 일단 사실 인정을 해요. 특히 형사에서 이게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된 사실들에 대한 법적, 법률적 판단을 해요. 자, 한번 쭉 머릿속에서 흐름을 잡고 따라 보세요. 지금 설명하는 거 외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건 다 이제 교재 들어가서 배울 거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자, 보통 나쁜 짓을 한 놈을 가벌병으로 많이 잡고요. 피해자는 A, B, C 뭐 이렇게 많이 잡거든요. 피해자는 A라고 피해자라고 써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V라고 붙입니다. 보통 판서할 때. 자, 갑이라는 나쁜 놈이 길 가던 A를 때렸어요. 어깨가 딱 부딪히니까 뭐야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막 팼습니다. 자, 때렸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체의 유형력 행사 때리면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게 형법이죠. 형법적으로 무슨 범죄가 성립을 해요? 폭행죄가 성립해서 그 사람을 폭행죄로 유죄 판결하고 처벌까지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형사 절차 다루는 거 배우는 것들이요.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시험 문제는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법학 케이스가 나왔을 때 판단하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방금 얘기한 거죠. 갑이 A를 폭행의 고의 등을 가지고 때렸다라는 사실부터 검토해요. 자, 갑한테 폭행죄 유죄 판결을 때리기 위한 사안포섭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진짜 갑이 A를 때렸다는 사실 인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따져봤더니
갑이 때린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을이 때린 거지 갑이 때린 게 아니다. 그냥 갑은 뭐 모자 고쳐 쓰려고 이렇게 올린 건데 그게 오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갑이 때린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떤 법적 판단으로 갈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냥 무죄로 풀어주고 끝나는 겁니다. 자, 폭행죄 성부 이런 걸 논하고 어떻게 처벌할 건지 논한다는 건 어떤 걸 전제로 깔고 가요? 갑이 A를 때렸다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해요. 자, 그럼 사실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판단인데 당연히 법학이니까 법적 판단인 겁니다. 자, 어떤 판단을 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면 형법이라는 법률에서 얘기하는 폭행죄라는 게 규범적으로 성립을 하고 폭행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법에 써있는 폭행죄의 법정형 등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처벌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법적인 판단인 거죠. 방금 얘기한 순서대로 법학 케이스를 판단해서 폭행죄 성립해서 폭행죄로 처벌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따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변호사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쟁점 분류를 두 가지로 해요. 특히 기록형 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은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옵니다. 사실인정 쟁점을 시험으로 출제할 수 있는 시험은 변호사 시험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해요. 이제 사법시험도 없어졌으니까. 연수원 시험이 없어졌잖아요. 기록 시험이라는 게 사실인정을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려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이라는 유형을 만든 겁니다. 자, 뭔 소리냐면 어쨌든 인정이 된다, 폭행죄 성립 처벌된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판사가 재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주장만 가지고는 안 믿어주는 거고 결론만 내려서는 부당한 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판단을 할 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게 뭐겠어요? 때렸다라는 사실, 죽였다라는 사실, 사기를 쳤다라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걸 이제 형사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을 조합해 봤더니 갑이 A를 때린 사실이 맞네, 인정되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자, 법적인 판단은 근거를 뭘로 가겠어요? 법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세부적으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일단 규정이 들어가요. 사람이 다른 사람 폭행하면 폭행죄라는 게 성립한다는 게 형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써있죠. 자, 폭행하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판례가 들어가요. 사람을 폭행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나 말고 타인을 말한다. 폭행이라는 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걸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고함만 쳐도 고막이 터질 정도면 폭행이 될 수 있다. 판례 이런 식으로. 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판례, 대법원 판례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규정 판례 말고 일반론 실물에 뭐 개념 같은 거 있죠? 뭐 실무에선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자,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요. 그거를 규정을 적용해 봤더니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죄가 성립, 형법에서 폭행죄 처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법적인 판단으로 가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호사 시험에서 쟁점 분류입니다. 사실이 인정되는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를 따져봐서 때린 사실이 인정 안 되면 무죄 판결 선고하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실 인정 쟁점이 변호사 시험에서 메인 쟁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되는 사실을 전제로 거기에 적용되는 법리를 설시해서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을 이 법리에 포섭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 폭행죄가 성립하다, 위법하다,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법률 판단 쟁점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얘기가 처음 들을 때는 뭔 소린가 싶은데 한번 딱 들어두고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한 얘기가 계속 떠올 겁니다. 당연히 비슷한 얘기를 계속 공부하면서도 하고. 자, 변호사 시험에서 쟁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는 다른 시험 이렇게까지 꼼꼼히 안 해요. 꼼꼼히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법률 판단 쟁점, 법적인 판단 쟁점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사례형 시험은 100% 여기에요. 이쪽입니다. 사례형 시험 뭐가 안 나온다고요? 사실인정 쟁점이 출제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시험의 유형상 그래요. 객관적으로. 출제자의 주관적 의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시험 유형이 사례형 시험이라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사례형 시험이라는 게 시험이 구성이 어떻게 돼요? 시험지가 한 장이죠? 시험지를 딱 첫 페이지를 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지가 사실관계를 쫙 깔아줍니다. 몇 월 며칠 날 갑이 길 가다가 어깨가 부딪혀가지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A를 이렇게 치고 귀에다가는 광을 빽 질렀다. 이 경우에 갑에게 성립하는 죄책을 논하시오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사례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사례 시험이라는 건 뭐야? 인정되는 사실을 문제에서 풀어서 써줍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갑이 A를 때렸다는 사실을 쫙 써줘요. 다툼이 없어요. 인정된 사실을 깔아주고 갑의 죄책을 논해라. 이런 게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따져봐라라는 건 뭐야? 인정되는 사실을 네가 공부한 법리를 적용해서 법적 판단만 잘 해봐라 라고 지금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례형 시험은 100% 이쪽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변호사 시험에서 이게 절반이라고.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형 시험이에요.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서는 이쪽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가시는 길에 서점을 들리셔가지고 뭐 꼭 책을 안 사도 돼요. 기록형 기출문제집 같은 걸 하나 보셔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 변호사 시험 사이트 들어가 문제는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기록형 문제라는 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럼 문제지 자체가 50페이지입니다. 사례 시험은 1, 2페이지에서 끝나요, 문제지가. 근데 기록 시험은 문제 자체가 50페이지예요. 실제로는 더 두꺼운 거를 생략해가지고 50페이지 끊어 맞춘 겁니다. 그럼 그 50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증거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기록형 시험이라는 건 뭐다? 증거를 던져주고 진짜 갑이 A를 때렸는지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 봐라라고 출제되는 사실인정 쟁점이 절반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법적 판단 쟁점입니다. 그래서 변시에서는 비등비등하게 기록형에서 절반씩 나오고요. 실질적인 변별력을 생각해 보면요. 상대평가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점수를 더 받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례형 시험 같은 경우, 자, 법적 판단 쟁점 같은 경우는 사례에서 공부한 걸 그대로 기록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따 답안 구성도 얘기하겠지만 사례가 훨씬 복잡하게 써요. 쓸 말도 많고. 그러니까 사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기록형 답안도 100% 완벽하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생각하면 기록 공부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냥 기출문제만 좀 풀어보고. 자, 근데 뭐다? 이쪽은 선택형이랑 사례형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 제3의 유형인 거고 실제로 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록 분석을 해야 되고 증거를 하나하나씩 까보고 대조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 구성까지 해서 답안 구성을 따로 잡아야 돼요. 이쪽 답안 구성이랑 이쪽 답안 구성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변별력을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뭐 절반 뭐 6대4, 4대6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비중은 여기다 7, 80을 두셔야 돼요. 특히 기록 공부 따로 하고 이럴 때. 기록 공부를 따로 한다는 얘기는 이쪽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쪽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현재 시행 중인 시험에서 유일해요. 이쪽을 물어볼 수 있는 걸 보는 건 옛날 같으면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과목 시험 보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 다 물어보는 거. 근데 이제 연수원도 없어졌잖아요. 사실 없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변시 강의는 다른 과목 강의랑 병행이 안 돼요. 겹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변시 강의는 독립적으로 찍어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 답안 작성 세부적인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들어가지도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설명합니다. 아까 답안 작성 교재 정리는 이쪽 위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쪽이랑 비교해가지고 사실 인정은 답안 구성이 달라져요.
이제 이쪽 답안 구성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형소법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서 배우는 거야? 그런 거 배우려고 기록 강의를 따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수업할 때는 당연히 이제 막 이쪽 얘기도 구구절절 할 거야. 그때는 이미 이제 형소법이나 형법을 한 번씩 들은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설명은 기록 강의로 미루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와요. 교재 정리에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자, 법적인 판단을 하는 쟁점에 있어서 사례형 거의 100%라고 했습니다. 답안 구성에 답안의 큰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얘기했죠? 인정되는 사실은 문제에서 깔아줍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답안에 써야 될 건 뭐냐면 법리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적용을 해야 되는 규정, 판례, 일반론, 실무례 이런 법리를 기재해야 됩니다. 답안에다가. 때린 거 관련해서 때린 거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형법에 써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규정 같은 걸 베끼고 판례를 외워 쓰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사안 검토예요. 포섭입니다. 포섭. 자, 뭐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내가 위에서 논의한 법리에 적용 포섭하는 과정을 써줘야 돼요. 자, 형소법이니까 뭐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논해서 긴급체포의 요건 같은 게 문제되는 시험이 출제됐다고 하면 내가 법리에 기재해야 될 건 뭐예요? 긴급체포 형소법 규정에 긴급체포 요건은 잘 써있거든요. 그럼 규정이에요. 그 긴급체포 요건이 써있는 긴급체포 규정을 200조의 3을 쫙 쓰는 겁니다. 넘버링을 해가지고 한 4가지 요건을 갖춰야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춘 걸로 적법하다고 법에 써있다. 소개를 해요. 거기 이제 판례 같은 것도 막 추가되고. 자, 그럼 사안 포섭이 뭐겠어요? 내가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뭐 긴급성, 필요성을 갖춰야지 요건을 갖춘 거다라 법리 소개를 했으면 사례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따서 써야 돼요. 다른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이므로 미리 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이 인간을 어쩌고저쩌고 현재 바로 체포 안 하면 얘가 도주 우려 등이 높은 상황이어서 체포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 답안을 이렇게 포섭을 쓰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따고 그걸 내가 위에서 쓴 법리에다가 법리를 또 법리 키워드를 적용해가지고 인정된다 된다. 근데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포섭해서 쓰는 게 사안의 검토다라고 해서 목차를 잡는 겁니다. 당연히 분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이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무슨 죄가 성립하냐, 그 긴급체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폭행죄가 성립한다. 긴급체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최종적인 결론을 한 줄 써주는 겁니다. 사안포섭과 결론은 달라요. 사안포섭은 구구절절히 포섭을 하는 걸 써주는 거고요. 결론은 그 포섭 결과 마무리, 물어보는 거 한 줄을 써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답안을 써보면 구성 자체는 그냥 같이 가요. 사안포섭으로 항상 마지막 결론이 나오겠죠. 물리적으로 쓸 때는 소목차는 잡지 않지만 구성을 잡을 때는 따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비워둔 게 뭐냐면 이제 수험 답안이니까 여기다가 뭐 답안 쓰는 사람마다 목차 표현은 달라지시는데 제가 선호하는 표현은 쟁점의 정리인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문제의 제기, 문제점이에요. 자, 이런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물어봤는데 결국 내가 검토할 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토하죠. 그럼 여기다 그걸 쓰는 거야. 긴급체포의 적법성 관련해가지고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는 겁니다. 내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출제자가 의도한 쟁점을 맞춰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겠다라고 쟁점을 정리해주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차가 들어가요. 한두 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주관식 답안, 사례 답안, 기록에서 법률 판단 쟁점의 답안 구성은 이 4가지로 나와요.
자, 근데 사례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례에서 쟁점을 기재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면 단순한 규정만 쓰거나 판례만 쓰거나 또는 규정과 판례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규정은 이렇게 써 있고 판례는 이 규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이제 간단히 쓰는 답안, 기록 답안인 거고, 특히 사례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견해 대립, 학설, 그에 대한 판례. 자,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긍정설, 부정설,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는 절충설,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시하였다. 학설과 판례를 소개했죠. 그 다음이 마지막은 내가 사안포섭을 이 학설 판례 태도 중에 이걸 취해서 하겠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다라고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항상 검토가 들어갑니다. 사례에서는 이게 메인이죠. 이런 우리가 중요 쟁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쟁점 법리 설시를 하고 소개를 하고 이게 타당하다. 여기서 합한 건 마무리 검토를 해주고 그 검토한 견해에 따라서 사안포섭 결론이에요. 그래서 학설 판례 검토로 쓰는 쟁점이 사례에서 메인이 돼요. 물론 사례 시험도 간단히 이것만 쓰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교재에다가 어떻게 정리해 놓은 거냐면,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내용 보지 말고 형식만. 자, 교재 기본서 5페이지 하단 한번 보세요. 뭐 쟁점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거라. 자, 그래서 교재 구성을 보시면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본문에 일반 이론 쫙 써 있고요. 밑에 아예 관련 규정 박스 처리해서 그냥 넣어버렸어요. 원래는 법전을 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규정 웬만한 거 다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에 5페이지 하단 보시면 음영 박스 있죠. 주요 쟁점 해가지고요. 타이틀 소송기록 송부전 원심 법원의 구속권한 유무. 자, 목차를 보세요. 1번 쟁점 정리. 일부러 이거 목차 다 맞춰가지고 웬만하면 써놨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자, 2번 학설이에요. 견해 대립. 무슨 설 넘버링에 써있죠.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판례 태도 보세요. 판례는 그 학설 중 이러이러한 설 입장에서 이러이러하게 판례 키워드 그대로 인용해서 탄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학설을 썼으면 무조건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학설을 생략하고 판례만 쓸 수는 있어도 학설 소개를 했으면 무조건 내 답안에 소개만 하면 그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검토할 건지가 안 나오니까 항상 마지막에 이게 타당하다 검토. 자, 이러이러한 근거를 했을 때 세 번째 줄 써있죠? 적법설이 타당하다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럼 법리 소개를 하고 나서 사안포섭은 내가 타당하다고 내린 적법설에 따른 사안포섭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학설 판례 검토로 구성되는 쟁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장에서 이 박스를 다 쓸 수는 없어요. 여기서도 한번 정리해 놓은 박스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내가 쓸 말을 추려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시간 만에 이 책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답안 구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교재에서 정리하고 외워야 할 내용 표현이 들어가는 파트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자, 아까 쟁점 박스를 한번 보면서 보세요. 쟁점 정리 키워드도 체크가 돼야 돼요. 키워드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말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당연히 법리 기재할 거 규정은 법전에서 베끼면 돼요. 하지만 판례는 외워 써지는 거죠. 자, 그리고 학설 판례 검토도 답안에 쓸 게 정리된 상태에서 외워야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사안포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여기를 썼으면 문제 사실관계 제대로 쓴 거 조합해서 쓰는 거고 결론은 말 그대로 결론 내리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단계에서 정리하고 외워야 될 게 들어가는 건 쟁점 정리와 법리 기재입니다. 특히 학판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쓸 때 필요한 걸 이제 교재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이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보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규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판례가 있을 거고. 네, 판례는 겹치니까 그냥. 자, 견해 대립, 뭐 일반 이론 이런 게 있고요. 판례가 있고.
자, 검토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쟁점 키워드가 나오죠. 문제 제기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 규정. 자, 교재 정리를 할 땐 기본적으로 밑줄을 활용해요. 형광펜은 제가 웬만하면 기본 강의 때 쓰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형광펜은 수정이 안 돼요. 또 한 번 그어버리면 워낙 눈에 이렇게 시선이 쏠려가지고 나중에 수정이 안 됩니다. 형광펜은 제일 마지막에 쓰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밑줄을 그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일단 쟁점 키워드는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가요. 밑줄 그을 때 펜을 활용합니다. 색깔 펜을. 생각보다 여러분들 교재에 밑줄을 많이 그어요. 생각보다 밑줄을 안 긋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색깔로 막 연필로 하나 검은색으로 쫙 그어버리면 밑줄을 그는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내용에 따라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쟁점은 빨간색으로 가고 판례는 녹색으로. 물론 색깔 같은 건 본인 선호에 따라 맞추시면 되는데 선호항이 없으면 웬만하면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제가 수업할 때도 자, 이건 판례로 밑줄 그으세요. 이건 쟁점으로 밑줄 그으세요로 말도 하지만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빨간색으로 밑줄 그으세요. 녹색으로 밑줄 그으세요.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 체크하라는 얘기구나. 쟁점 키워드 체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선회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규정은 또 규정 자체도 중요하니까 파란색 계열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일반론 있죠. 뭐 견해 드립이든 검토든 그 밖에. 기타는 그냥 검정색으로 가요. 자, 이런 거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뭐 견해 드립은 그래도 좀 쟁점에 딸려 있는 거니까 뭐 이건 하늘색이나 파란색으로 쓰겠다. 검토도 맞춰가지고 파란색, 뭐 남색으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공부할 때는 견해 드립은 남색으로 갔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본인 선호에 맞춰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어차피 쟁점 같은 경우는 웬만한 박스를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색깔까지 구별 안 하시고 통일시켜도 보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쟁점 키워드, 규정, 판례는 딱딱 구별되게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검정색. 너무 색깔이 또 많으면 너무 현란하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딱 결정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재 정리 전체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막판에 이 교재를 두세 번 더 보고 시험장까지 들고 갈 생각으로 교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교재 바꾸는 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뭐 하셔야겠어요? 이걸 일단 결정을 하고 문구사에 가서 가장 얇은 펜, 요즘 펜이 잘 나와서 한 0.28mm 이런 거 있습니다. 자를 대고 가장 얇은 펜으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교재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딱 결정한 거에 맞춰가지고 교재 정리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구별하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30분, 1시간 만에 다 봐야 돼요. 형법도 봐야 되고 형습법도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거예요. 자, 한 장씩 넘길 때 교재에 써 있는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쟁점을 딱 교재 폈더니 쟁점이 있어요. 그럼 빨간색만 봐요. 빨간색의 쟁점 키워드 밑줄에 다 쳐 있겠죠, 빨간색으로. 그럼 빨간색을 딱 봤을 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그 쟁점에 대응하는 견해 대립, 판례, 검토, 쓸말이 머릿속에 쫙 떠오를 거야. 공부가 됐으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빨간색 쟁점 보고 떠올랐으면 이하 내용을 안 보고 넘기면 돼요. 쟁점을 딱 봤는데 견해 대립이 생각이 나는데 판례 키워드가 뭐였지? 아리송하면 녹색만 얼른 딱 눈에 훑어보고 넘기면 돼요.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교재를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으려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목적 의식을 있으셔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고. 자,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요. 객관식 공부만 해요. 객관식 위주로 한번 책을 빨리 보려고 해요. 그럼 객관식에 필요한 건 규정, 판례 이런 겁니다. 그럼 내가 책을, 기본서를 판례 위주로 한번 쫙 훑어보겠다 그러면 판례 박스가 있지만 그 박스에 체크할 때도 그거 다 맞춰서 가요. 개별 판례 정리할 때도. 그러면 녹색 체크된 것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게 돼 가는 거예요. 본문에도 판례가 좀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다 구별해가지고 밑줄 그으라 그래요. 규정만 빨리 보겠다? 파란색만 쫙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교재를 활용하려고 구별하는 겁니다. 유치하지만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말 본인이 딱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민법이니 뭐 헌법이니 행정법이니 다른 과목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사법시험 때부터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사법시험 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생으로 교수제로 봤거든요.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도 저 이재상 교수님 거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그러면 교수님들 기본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처럼 뭐 쟁점 박스 이런 거 따로 없어요. 그냥 내 견해이고 대법원 판례가 내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그걸 수험적으로 쓸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피라고 막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딱 그런 방법이 딱 거의 관례적으로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던 것들을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은 약간 간소화시킨 게 이겁니다. 저 때는 이런 학설 같은 경우도 소수설과 내가 취할 학설과 이런 거 막 구별해가지고 하늘색, 남색 막 구별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거기까지는 갈 거 없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게 약간 간소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좀 생각하시고 교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이걸 하셔야 돼요. 기본 강의 때 교재 정리의 70%, 80%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딱 하면. 그리고 이제 다음 순환 때 이렇게 다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 다 밑줄 쳐놓은 거에다가 뭐 색연필이나 포스트잇이나 형광펜 같은 걸로 자꾸 까먹는 거, 좀 누락한 거, 좀 다시 한번 더 볼 거 이런 것들. 그런 걸 약간 덧대는 식으로만 이제 교재 정리가 들어가지 메인 교재 정리는 기본 강의 단계에서 다 끝나요. 형법도 그대로 이렇게 하고 가르칩니다. 형법 기본 강의 예비순환 시작할 때 이 얘기를 그대로 할 거예요. 지금 한 얘기를.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맞춰서 가시고 다른 과목도 웬만하면 이거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얘기한 거예요? 기본적인 과목 소개 다 하고 답안 작성하고 교재 정리 방법까지 지금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간단하게 좀 공부 관련해 잔소리 하나만 더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뭘 펴놓고 있어요? 형사 절차 개관도를 펴두고 있죠. 전체적으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뭘 배울 건지 전체적인 절차 개관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쉬었다가 이제 절차 개관도 그쪽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